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화재로 비행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여객기와 군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와 훈련 중이던 헬기엔 모두 67명이 타고 있었는데 충돌 뒤 인근 강으로 비행체 모두가 떨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만 아직까지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가로지르는 포토맥 강 위로 거대한 불꽃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밤 9시쯤 착륙하려던 항공기와 훈련 중이던 군 헬기가 충돌했습니다. I heard one explosion and we saw a come almost like a firebomb and a slight going down a little bit and then it's so dark out there we didn't see. 아메리칸 항공 산하의 소형 여객기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블랙호크 헬기엔 미 육군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About 300 responders working. We have boats from all throughout the region, police and fire boats. 사고 여객기는 캔자스주에서 워싱턴으로 오는 단거리 항공편으로 출퇴근하는 탑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operating fully with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in its investigation and will continue to provide all the information we can.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사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사고 직전 관제사는 여객기의 활주로 변경을 요구했고 헬기 측에는 착륙 중인 여객기를 확인하고 피하라고 교신했다고 합니다. 날씨도 나쁘지 않아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 내용까지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충돌 당시 CCTV 영상엔 인근에서 이륙하는 또 다른 비행기가 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미국에서도 가장 복잡한 항로를 가진 공항 중 하나입니다. 동쪽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인근엔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청사 등 정부 기관과 군사시설이 인접해 평소 여객기와 각종 군용기 비행이 잦은 곳입니다. 사고 직전 관제사는 헬기 측에 착륙 중인 여객기를 피해가라고 무전했는데 당시 기상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항공 관제사의 실수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당국은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 water that we're operating in is about 8 feet deep. There is wind, there is pieces of ice out there, so it's just dangerous and hard to work in. The water is dark, it is murky, and that is a very tough condition for them to dive in. 현지 언론은 추운 날씨와 포토맥 강의 수온을 감안할 때 생존 골든타임을 최대 90분으로 추정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승객이 싣고 탄 수화물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되고 관련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조 배터리 폭발이 원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는데 아직도 양쪽 날개에 항공유가 가득 차 있어 폭발 우려가 있어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이 녹아 없어진 여객기로 특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오릅니다.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오가며 살핍니다. 관계기관 합동 감식에 앞서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한 겁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연료유가 16,300리터 적재돼 있어 추가 폭발 가능성 등 합동 감식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입국한 에어버스 관계자들과 연료유를 제거하고 감식을 진행할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료 펌프를 돌리는 파워 스위치가 타버려 항공유를 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동 감식이 지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화재는 날개 뒤쪽 좌석 위에 선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의 수화물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데 보조 배터리인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승무원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했습니다. 당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여객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승객들 목격담에서 이번 화재가 기내 선반 속 배터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내 배터리 반입 규정에 문제는 없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비행기 안에서 이 승객들이 가져온 배터리가 사고가 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까? 네, 에어부산에서는 한 달 전에도 보조 배터리 화재로 항공기가 지연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공항에 접근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보조 배터리 2개를 연결해 사용하다가 불이 나 승무원이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기내 배터리 화재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2년간 11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고가 우리나라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해외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 화재가 난 모습인데요. 승객이 반입한 노트북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 승객들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부터 기내 배터리 화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78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면 보조 배터리 등 배터리류 화재가 가장 많고 전자담배와 휴대전화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나면 끄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기내에 어떻게 반입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있는 겁니까? 네, 국제 기준에 따르면 160와트시 이상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전자장비는 아예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대부분 160와트시 이하라 기내 소지와 수화물로 맡기는 게 모두 가능하고요. 보조 배터리는 수화물로 맡길 수는 없고 전력량이 낮은 것만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100와트시 이하는 20개 이내로, 160와트시 이하는 2개까지 가능하다는 게 국제 표준인데요. 이번 사고가 난 에어부산을 포함해 국내 항공사들은 100와트시 이하 보조 배터리도 5개 이하로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계속 나면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기기가 필수인 시대에 배터리 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화재 시 대처가 빠를 수 있도록 배터리류는 선반이 아닌 좌석 앞 주머니나 승객이 직접 손에 들고 있게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또 기내에 반입하는 배터리가 KC 인증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정품 배터리인지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제 기준이라는 것은 이 제품들이 정품이라는 기준입니다. KC 인증 또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 또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탑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배터리를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이걸 잘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고민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인단을 만나 재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내란죄 사건 재판부도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이 배당된 재판부입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결정하는데 같은 재판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은 직접 출석이 기본 원칙이라며 재판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방어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보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경우 절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정은 재판부 재량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오늘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전에도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남편 황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지만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은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달 7일 변호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2,400여 명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도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이해 충돌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국가 간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황 변호사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심판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임을 들어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해 충돌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도 정치도 최적의 결론보다는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썼던 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2명이 4월이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2년 9월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판결 확정까지 오래 걸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174일을 끌었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심리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문대행의 이 같은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문대행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썼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작성 배경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가 정치권의 화두였던 때였습니다. 문대행은 또 헌재 업무 시간에 88편의 독후감을 블로그에 올린 걸 두고 여당에서 헌재가 도서관이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전부 헌재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업무와 무관치 않다며 독후감 작성에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불복을 미리 준비하는 거냐고 맞받았는데요. 여야 공방,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하거나 블로그에 해명글을 덧붙이고 있는 걸 꼬집었습니다. 노골적인 편향성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헌재가 다음 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편파적인 초고속 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대행뿐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과 발언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당이 헌법재판소 공격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여당이 특정 재판관의 회피를 주장하고 있는 걸 두고도 그런 식이면 헌법재판관 7명도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며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이 들은 민심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전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야가 들은 서민들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확인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민심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듣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전한 설 민심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지를 두곤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 마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 특검 중독, 국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랍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반감이 컸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비상계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돼야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이란 여론이 컸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제거해 하루빨리 망국적 혼란을 끝내십시오.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그러면서 설 민심의 핵심은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라면서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된 설 민심을 전한 여야는 전국 해법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해 열흘 뒤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이 미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문한 비명계 포용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당내 비주류가 최근 비판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온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차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그런 행보를 할 것이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 발전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며 김경수 전 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김 전 지사는 어제 친명 인사들의 모욕 발언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대변인 나중에 내가 나중에. 문 전 대통령은 또 탄핵 정국을 조기 수습하는데 국민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하지만 친명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계의 공격 더 거세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킨 점을 거론하면서 정체성 시비를 거는가 하면 대선 패배 책임이 비명계에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비명계에 돌리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어제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대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도 친명계인 이현희 의원도 크게 하나가 되자면서 내 책임은 빼고 남의 책임만 언급하는 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겼는데 왜 누구도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전 지사를 비롯한 친문 진영 전체를 겨냥한 듯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을 받은 걸 두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느냐고 했고 박선원 의원도 윤석열에게 탄압받은 자, 윤석열에게 사면받은 자란 글을 썼습니다. 두 글은 모두 현재 삭제됐습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선 김 전 지사를 향한 공세가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책임만 키워주는 일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미뤄진 재외공관장 인사도 실시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했던 김대기, 박문규 두 전직 고위 인사는 제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공직 인사가 적체되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달 초 국무위원들에게 필요한 인사는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달 넘게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공관장이 없는 나라가 13개국에 달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미 부임을 준비했지만 못 나간 직업외교관 위주 인사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대사와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박문규 전 장관 등 특임공관장 인사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제외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선 야당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최 대행은 제2요구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리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대행은 또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하면서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도 받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는 내달 3일로 예정된 헌재 결정을 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낮에 귀경 차량이 몰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 요금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현재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귀경길 정체는 오늘 오후 5시 정점에 달했다 지금 다소 풀린 상태입니다. 다만 경부선과 중부선, 서해안선 일부 구간에선 여전히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밤 9시 기준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 50분가량 걸릴 걸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서울은 4시간 40분,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 50분가량 소요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밤 11시에서 12시쯤 해소됐다. 내일 오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은 양손 가득 짐을 든 귀경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이 당호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간만에 그 북적이는 분위기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대찌개 같은 것도 먹으면서 재밌게 놀다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 출근하는 분들 많을 텐데 새벽부터 또 눈이 내린다고요? 네,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로에도 살얼음이 끼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 아침 출근길 운전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엔 5mm 미만의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도로에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 많겠으니까 저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올라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유가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MBC는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고인의 명예를 위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최근 오요안나 씨의 유족들은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글과 동료들과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최악인가? 이 기상팀의 존폐 여부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며 직장 동료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다른 동료가 오보를 냈는데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너 때문에 기상팀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건 협박도 하고 퇴근했던 애들 너 다시 들어와 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오 씨의 동료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주장에 대해 MBC는 고인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사정을 능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MBC는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인의 생전 대화나 업무 내역 등 확인을 거쳤다면서도 언론 보도 준칙, 고인의 명예를 위해 반론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화장품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엔 싼 가격이 무기였지만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춘 모습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공습을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천만 원대 SUV를 내놓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60만 원의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출시한 샤오미. 모두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最好的产品、最好的新能源汽车陆续的带到韩国来。 천원숍으로 알려진 국내 생활용품점을 벤치마킹한 중국 기업은 판매 부진으로 3년 전 철수했던 한국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캐릭터 제품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년 안에 매장을 50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좀 귀여운 상품들을 되게 쉽게 싸게 살 수 있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중국 화장품, 이른바 C뷰티의 역공도 거셉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최대 시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서 우회 수출을 할 인센티브가 있고요. 중국에서 저가 그 제조업 제품들을 갖다가 한국에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매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저가, 저품질로 대변되던 중국 제품들. 전문가들은 중국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아이들이 설날마다 받는 세뱃돈, 잘 굴리면 성인이 됐을 때 큰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세뱃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송병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세뱃돈을 두둑하게 받은 아이들은 뭘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집니다. 할머니랑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집 앞을 모험하고 싶어요. 저는 세뱃돈을 하면 워터파크로 가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돈을 굴려볼까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원래 관심이 조금 있긴 했는데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원금을 잃지 않으려면 은행권 적금이 적당합니다. 최근에는 최고 10%의 연이자를 주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는 장기 투자의 안성맞춤입니다. 일부 펀드는 추첨을 통해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거나 금융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도 추천합니다. 대학을 가거나 유학 자금을 쓰시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결혼 자금을 쓰실 때 언제든지 비과세로 원금에 한해서는 인출이.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않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증여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표시를 해서 입금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쓰더라도 그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서 한 번에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훈련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공군도 운용하고 있고 또 더 들이려고 계획하던 전투기인데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비행 중인 전투기가 갑자기 빙글빙글 돌더니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동력을 모두 잃은 듯 힘없이 활주로 인근에 떨어져 폭발했고 비상탈출한 조종사는 낙하산을 펴고 내려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인 F-35A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폭발 전 랜딩 기어를 내린 모습이 포착됐는데 미 공군은 착륙 준비 중 기내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Essentially, experienced an in-flight malfunction that was able to safely eject, but resulted in the crash of the aircraft. F-35A는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최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지만 미국에선 해마다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선 혹은 회전하면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조종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공군은 2019년부터 F-35A 40대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는데 그중에 한 대는 3년 전 조류 충돌로 동체 착륙한 뒤 도태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르면 내후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인데 한미 군 당국 차원의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판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두 여자가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자식이라고 다툴 때 반씩 칼로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었죠. 아기를 포기한 엄마가 진짜였고 어미의 모성을 간파한 솔로몬의 지혜가 빛났습니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명저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대법관으로서 헨리 8세의 재혼에 반대하다 처형됐습니다. 재혼이 가톨릭 교회법에 어긋나기에 저항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권력의 이른바 쓴소리를 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의 권력화를 비판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흉상이 대법원 1층 로비에 있는 이유입니다. 영화 뮤직박스에서는 제시카 랭이 나치 협력자 혐의를 받은 아버지를 변호해 무죄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아버지 친구의 뮤직박스에서 아버지가 잔혹한 특수경찰이었다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핏줄과 정의의 기로에 선 랭. 아버지와의 정마저 끊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친분이 논란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노동법학회 같은 멤버였습니다. 부인의 안부를 물을 정도였죠.
이에 대해서 문대행은 오래된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과거 글들까지 소환되면서 민감한 시기에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하며 물러났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니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이란 점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한다는 법관 윤리 강령의 기본부터 따질 때입니다. 큰 의리를 위해서는 혈육의 친함도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월 30일 앵커 칼럼 오늘 대의 멸친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날씨가 참 심술맞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매서웠는데요. 점차 기온이 올라 일부 중부지방에 발효 중인 한파특보도 해제되겠고, 남은 한 주간에는 비교적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적게는 1에서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밤에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북부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 경기 남부와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낮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